13조 원 현재의 10배를 내라고요. 미국이 한국에 던진 충격적인 방위비 요구.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한국의 답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권한을 달라고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또한 한국에게 넘겨줄 걸 고려해야 할 겁니다. 워싱턴이 당황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 한국은 왜 아직도 못 받고 있을까요?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13조요? 13조라고 하셨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무려 13조 원, 현재 1조 3천억 원의 10배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25년간 전략정보국에서 한미동맹을 분석해온 제가 이런 수치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네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진 이 소식은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언론들은 연일 한미동맹 위기설을 쏟아냈고 의회에서는 강경농과 온거원 농이 처음에 대립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밀러입니다. 영국 태생이지만 미국에서 30년을 살면서 동북아 전략을 전문으로 해왔죠. 특히 한국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부터 K-팝 열풍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그런 한국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습니다. 한국 측의 뉴스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 넘겼습니다. 방위비 요구에 대한 한국의 답은 돈이 아니라 원자력이었던 겁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자력 말입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선임 애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원자력 협정은 생소한 용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략회의에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새하해졌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건 바로 핵 폐기물, 즉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었거든요. 잠깐 재처리 권한이란요? 그게 왜 미국 허락이 필요한 겁니까? 신입 애널리스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죠. 이 문제의 뿌리를 설명하려면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화적 원자력 기술이 핵무기로 전용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1978년 해왕 확산 금지법을 만들었고 이후 모든 원자력 협정에는 재처리 금지 조항이 들어갔죠. 그럼 한국도 그때부터 맞습니다. 1978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체결될 때 이 미국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우라늄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대신 재처리는 포기하라고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에는 플루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재처리하면 다시 연료로 쓸 수도 있지만 핵무기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기술을 철저히 통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재처리 권한을 얻었나요? 한 동료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설득했죠. 자신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지금도 일본은 재처리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동맹국이면서도 40년 넘게 이 권한을 얻지 못했죠. 반기비 요구라는 평범한 외교 이슈 뒤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카드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의 상황은 정말 절박합니다. 저는 최근 받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고리 원전을 비롯해 월성, 울진 등 대부분의 원전이 2030년이 되면 핵연료 저장고가 완전히 포화됩니다. 재처리 권한 없이는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어요.
그럼 원전이 멈춘다는 뜻인가요? 한국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이 멈춘다면 그건 국가적 재앙이죠. 고리 원전의 저장고가 곧 포화된다니 이건 단순한 정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기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수건 사업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산업적 목적의 평화적 핵 이용권 확보가 목표입니다. 평화적 핵 이용권. 얼마나 신중하고 정교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 자립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네요. 선임 애너리스트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3위의 수출 경쟁력, 사우디와 UAE의 원전을 수출한 실력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었죠. 일본이 이미 권한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충격적인 국면이었습니다. 같은 동맹국인데 왜 차별이 있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한국이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외교적 타협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5위 군사강국, 원전기술 세계 3위,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파트너였죠.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었다고 말이죠. 미국은 끊임없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3조. 예전 같으면 바로 협상 테이블로 나왔을 한국이 이번에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맞불 카드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근데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전략정보국 지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 문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핵 폐기물 재활용 권한을 얻었다고요? 그것도 3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말입니다. 일본은 핵 폐기물 재활용해서 새로운 연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동맹국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과거 국무부 회의록들을 하나씩 뒤져봤죠. 그러다가 2019년 한 비공개 회의 기록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 가능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리스크로 평가된다. 문서에 적혀있던 단어 하나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술 독립은 곧 리스크라는 표현이었죠. 리스크라고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기술적으로 독립하는 게 왜 리스크가 되는 겁니까? 그건 발전이고 성장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기술 독립은 곧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통제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설득했을까? 궁금해진 저는 1980년대 미일 협상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일본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자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투명한 협력을 약속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잠깐 그럼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5위 수출 경쟁력은 3위였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전 협력 논의까지 한국은 이미 원전 수출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기술 후진국이 아니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1988년 일본이 받았던 권리를 한국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한국의 원전 설계 자금률을 95%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일본을 뛰어넘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협상의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허락받지 못하는 거지? 의문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어느 기관에서 이를 두고 분석한 보고서였는데 제목부터 놀라웠죠. 한국 방위비. 이 협상 전략과 원자력 기술 통제였거든요. 방위비, 협상을 통해 원자력 기술 통제를 유지한다. 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독립을 견제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방위비 협상의 핵기술 통제를 위한 지렛대였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강압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동맹일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적 독립을 통해 진정한 동등한 동맹 관계를 만들려는 거였죠. 사우디와 UAE 원전 프로젝트 수주 성공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줄 몰랐다니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실제로는 이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존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옆자리 애널리스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로 중동에 진출한 건 정말 대단하지.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기술 강대국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는 걸까? 글쎄, 아마 습관적 사고 때문 아닐까? 한번 만들어진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1980년대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전혀 달랐죠. 한국의 원전 수출 현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체코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니라 한국이 원전 기술 강국임을 증명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에게 미국은 진짜 동맹인가 정치적 도구인가? 저는 자문했습니다. 동맹이라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게 한 건 통제였거든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였죠. 한미동맹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체감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진정한 동맹이라는 무엇일까요?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일까요? 한국의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가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동맹 관계를 정의하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걸 말이죠. 그러던 중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원자력 안보기 수론에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정식 외교 채널이 아닌 전문가 차원의 기술 설명회였습니다. 그리처드, 당신이 가보는 게 어떨까요?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3명의 한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보기술원 연구위원, 김 박사 외교부 직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연구원이었죠. 안녕하세요. 그리처드 밀러 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지함도 보였죠.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떤 요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현실을 설명하러 왔어요. 현실을 설명하러 왔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설명이라네요. 한국의 핵 폐기물 저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숫자에 놀랐어요. 고리 원전일 2호기는 2030년 3, 4호기는 2331년에 저장고가 완전히 가득 찬다는 거였습니다. 월성 원전도 2029년, 울진 원전도 2032년이었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3년 뒤 면허장고가 끝장나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저장고를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저장고를 계속 늘릴 수는 없어요. 국토가 좁고 주민 반대도 심하거든요. 게다가 영구적 해결책도 아니고요. 그들은 진심으로 미래 세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술자로서의 책임감이었어요. 그래서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최영우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활용하면 폐기물의 양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줄어든 폐기물은 방사능이 훨씬 빨리 사라져요. 일본은 이미 하고 있는 기술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40년 전 협정에 묶여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서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설명이었죠.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 기술을 15년 넘게 연구해 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치가 아닌 기술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실제 저장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최영우 의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고리원전 저장고 내부 모습이었죠. 실제로 저장고에 가까이 가봤을 때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해결료 다발들이 빼고 기들어차 있었거든요. 마치 시한폭탄을 보는 것 같았어요. 2030년이면 이 공간이 완전히 가득 찹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원전을 멈춰야겠죠. 한국전력의 3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행복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구나. 저희가 요구하는 건 평화적 이용권입니다. 이 과장이 강조했습니다. 행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안전하게 계속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설명하러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해 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미국은 왜 허락을 안 해주는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를 30년 전 한국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는 이미 UAE에 원전을 수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력하고 있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최영우 의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전 설계 자립률이 95% 이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한국의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미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이미 실험실 단계를 넘어섰어요. 상용화만 남은 상태죠. 김 박사가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실제로 적용할 수 없어요. 협정 때문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법적 허가가 없어서 못한다네요. 저희는 투명하게 하겠어요. 이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으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핵무기 전용은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한국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죠. 방기비 협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저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겹친 건 사실이죠. 김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이 방기비 인상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도 오랫동안 미뤄왔던 현안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상호 존중의 문제거든요. 상호 존중.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대등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다고요.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면 진작에 이 권한을 받았어야 했는데 40년 넘게 기다려온 거였죠. 한국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는 외교 전략을 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논리로 설득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략보다도 안전과 생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에너지를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걸 말이죠. 이제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였어요. 한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워싱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계가 술렁이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국무부 내 보수 성향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부서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어요.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주는 건 동북아 핵균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의 말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이 가진 권한과 한국이 가질 권한은 다릅니다. 한국은 분단국 가거든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분단국 가라서 안 된다고요. 그럼 분단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감정적입니다. 통제가 어려워요. 감정적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한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냉정하고 논리적이었거든요. 데이터와 사실로만 말하던 그들이 감정적이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진심을 말하는 쪽이 공격을 받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 비공식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북아 안보 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자리였죠. 일본 측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동료 애널리스트가 귀띔해 줬어요. 한반도에서 핵연료 재처리가 시작되면 북한도 자극받을 수 있다는 논리더군요. 한반도의 불균형 유발 우려.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저는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독점해온 특권을 지키려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분단된 적이 없었나요? 왜 일본은 안전하고 한국은 위험하다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성 아닐까요? 그의 대답이 솔직했습니다.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였죠. 일본의 우려, 그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해였습니다. 30년간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가진 나라였는데 이제 한국이 같은 권한을 요구하니까 불편한 거였어요. 미국 보수파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하고 일본은 균형이 깨진다고 하고 한국 내부 일각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전문가들의 절박한 현실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동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넘게 동북아 외교를 지켜봐 온 베테랑이었죠. 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브리처드, 이건 복잡한 문제야. 그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기술적으로 정당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감하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존 질서를 바꾸는 일이거든.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한국은 영원히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야. 언젠가는 변해야 해. 문제는 언제에 어떻게냐는 거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내 회의론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거든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판단. 그건 누구의 시선인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통제가 목적이라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집의 관계 아닌가요? 그 주말 저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믿었던 전략적 동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한국은 분명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30년 전에 받은 권한을 지금의 한국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기술력도 충분하고 투명성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모든 쪽에서 반대하는 걸까요? 미국은 통제 우려를 일본은 균형 파괴를 한국 내부에서도 무리한 요구라고 하네요. 이쯤 되니 누가 진심이고 누가 계산적인 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저는 혼자 말을 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절박함은 진심이었는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계산적으로 보였거든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치의 외교 패권이 모두 얽힌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한국의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는 단순히 기술 자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동북아 질서를 바꾸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일본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지키고 싶어 했고, 미국은 기존 통제 체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한국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의 관계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는 실제 현실인데 그것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국 전문가들이 보여준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2030년 저장고 포화, 원전 가동 중단 위기, 전력 부족 우려. 이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실보다 통제, 균형, 정치적 부담 같은 추상적 개념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 저는 자문했습니다. 동뱅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의 생존 요구를 무시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찬성하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동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었어요. 한국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는 후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데이터로 한국을 평가해 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기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이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다룰 만한 역량을 갖춘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접한 자료가 2024년 한국 국방백서였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40억 달러라고.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죠. 140억 달러는 독일의 110억 달러, 프랑스의 88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140억 독일 프랑스를 넘어선 수치였군요. 저는 경탄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 3위 방산 수출국이 된 걸까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비결이 보였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K9 천둥,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가 수출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정말 놀라웠어요. 폴란드의 672대, 노르웨이의 24대, 에스토니아의 12대까지.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산 무기를 사고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K9을 672대나 주문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폴란드는
미국이나 독일 무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KF-21 보람회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데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해서 수출한다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서 F-35를 사오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레드백 장갑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가 자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죠.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오토스 동맹을 맺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보던 한국은 전략 수요국이었지만 이제는 전략 수출국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군사력 순위였어요. 2002 부읍 4년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5위를 기록했다는 거였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라니 예전에는 20위권에서 맴돌던 나라가 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모두 전부 제치고 5위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세부 지표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6점 여유기, 해군력 6위, 공군력 8위,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특히 탄약 생산 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25mm 포탄을 연간 80만 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는 미국의 연간 생산량보다도 많은 수치였죠. 한국이 미국보다 포탄을 더 많이 만든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부족에 시달리던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 포탄을 주문하는 이유를 알겠다고요. 그날 오후 동료와 이 자료들을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존슨 이 수치들 봤어요. 저는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놀랍네요. 특히 방산 수출 140억 달러는 정말 대단해요. 그가 감탄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라 30년 누적된 전략의 결과였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1990년대부터 시작된 방산 기술 자립 노력, 2000년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 2010년대 수출 전략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결과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원전 기술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도 이미 15년 이상 연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일본이 가진 그 권한, 한국은 기술로는 이미 뛰어넘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일본이 1988년에 받은 재처리 권한을 한국은 훨씬 앞선 기술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K2 흑표 전차의 경우도 놀라웠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 주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유럽에서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산 전차를 대량 도입한다는 건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큰 소리 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아왔던 거예요. 특히 KF-21의 국산화율이 65%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진과 일부 전자장비만 해외에서 도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든 거였어요. 기술 자립이라는 게 이게 구호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말로만 자립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립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방산 수출, 140억 달러 세계 군사력, 5위 독자 개발 전투기 탱크 자주포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논리를 가진 강국이었어요.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했습니다. 이미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을 요구하는 게 과연 위험한 일일까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정말 준비된 실체였어.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면에서 준비를 마친 나라였어요. 기술력도 투명성도 책임감도 모두 갖춘 상태였죠. 수치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제가 수치에 감동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숫자들 뒤에는 30년간의 노력과 성취가 담겨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역량 재평가였어요. 한국은 이제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140억 달러 방산 수출, 세계 5위 군사력, 독자 개발 무기 체계,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재 역량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투명성을 한국은 이미 충분히 입증했다. 30년 전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였죠. 한국의 성장은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준비된 실체를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서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그 계기는 국방부에서 요청한 한국군 전작권 이관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였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해달라는 업무였죠.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놀랐어요. 한국군이 이미 평시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거든요. 그들은 연습이 아니라 실행에 들어간 단계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군이 미군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군의 독자 무기 체계였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무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 현무3 순항미사일은 1200km까지 날아간다는 거였습니다. 1200km고 그럼 베이징까지 닿는 거네. 저는 지도를 보며 계산해 봤어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사거리 안에 두고 있었어요. 천공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공2는 러시아의 S-400과 맞먹는 성능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자국 영공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였죠. 미국이 팔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의 무기 공급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해성 대한미사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거리 4,0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 주변 해역의 모든 적감을 타격할 수 있었어요. 중국의 항모 전단위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정찰 위성이었어요. 아리랑 위성 시리즈와 최근 발사한 군 정찰 위성들로 한국은 이제 자체 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다는 거였습니다. 독자적 정보 수집, 독자적 타격, 독자적 방어. 저는 한국군의 변화를 정리해 봤어요. 이제 한국은 미군의 도움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국방부와 CIA 간의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핵 기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죠. 회의실에서 저는 미국 정보 커뮤니티 내부의 깊은 균열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핵 기술 요구는 명백한 핵 확산 위험입니다. CIA의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말이었어요.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국방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부가 반박했어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켜온 나라를 왜 의심해야 하나요? 신뢰와 현실은 다릅니다. 기술을 갖게 되면 정치적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CIA 측의 재반박이었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일본도 30년 전에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였나요? 국방부 측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CIA는 경고했고 국방부는 믿으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협상이 아니라 재설정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미동맹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주말 저는 한국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방산 수출 140억 달러, 세계 군사력 5위, 독자 개발 무기 체계, 전작권 이관 추진 자체 정찰 능력까지.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미국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였죠.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통제 가능한 파트너로 봐왔는데 이제는 자율성을 가진 동맹국이 된 거예요. 자율성을 가진 동맹을 과연 미국에 환영할까? 저는 자문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예측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국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저는 동료와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전작권 이관을 어떻게 봐요? 복잡한 문제죠.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통제력 상실이니까요. 통제력 상실이라 그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결국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한국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맹국을 통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반문했어요. 동맹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 그의 말이 솔직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원하지만 동시에 주도권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카드 게임이 아니라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도 단기비 협상도 모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했어요. 한국은 이제 질문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고묻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미동맹은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다시 보는 시선이 불안과 경계라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동맹이 흔들리는 건 무기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거든요. 한국은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문제는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현재 워싱턴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 내부에서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어젯밤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더군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귀신매줬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국무부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협정 개정과 방위비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워싱턴의 외교계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언론에 나오기 전에 내부 소문이 먼저 도는 법이거든요. 결정은 내일이지만 결투는 이미 오늘 밤 시작된 것 같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상회담장 밖에서 진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부서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료가 놀라운 자료를 들고 왔어요. 우리 첫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가 건넨 건 국방부 내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한국 방위비 이 분담금 요구의 적정성 검토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직접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보고서를 펼쳐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13조 원이 얼마나 과도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가득했거든요. 먼저 GDP 대비 방위비 부담률 비교표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현재 내고 있는 방위비는 이미 GDP의 2.8%에 달했습니다. 이는 나토 권장 기준인 2%를 훨씬 넘는 수치였어요. 2.8%하고 독일은 얼마나 되는데 저는 놀라며 다른 나라 수치를 확인했어요. 독일 1.5%, 일본 1.3%, 이탈리아 1.몇%, 한국이 다른 주요 동맹국들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절대 금액 비교였습니다. 한국이 현재 내는 1조 3천억 원을 13조 원으로 올린다면 이는 일본이 내는 미군 주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액수였어요. 일본의 3배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은 미군 기지 7만 명, 한국은 2만 8천 명인데 한국이 3배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이 요구를 과도하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죠. 국방부 예산 담당관의 비공식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13조 원 요구는 협상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 미국 내부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국방부와 국무부 간의 입장 차이였습니다. 국무부는 13조 원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었지만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었어요. 이런 과도한 요구는 동맹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 국방부 정책기획차관부의 발언이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가 과한 건 아닌지 고민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방위비 요구가 더 과했던 거예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한국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방위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배를 더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요구였을까요? 한국이 화내만 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10배를 내라고 하면 누구라도 화가 날 거예요. 그 순간 한국의 전략이 이해됐습니다.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는 단순한 맞불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거였어요.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믿으며 그 믿음을 세계가 공유하길 원합니다. 단호하지만 절제된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내부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는 이 협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의견이 분열되고 있었어요. CIA는 여전히 경계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기술은 넘어섰다며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20년간 쌓은 동맹 분석이 오늘 흔들리고 있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내부 보고서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인정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30년 경력의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기존 판단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반기비 부담률 2.58%, 세계 5위, 군사력 103억 달러 방산 수출, 그리고 9.5% 원전 설계 자립률. 이 모든 수치가 한국에 준비된 실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하나의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방향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요구는 단순히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동맹 관계를 정해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선택을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제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계속 과거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동등한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말이죠. 그날 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담은 하나의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 있는 새로운 관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였어요. 며칠 전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프리처 국제 언론들이 한국 이야기로 난리예요.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BBC 국제 뉴스 메인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죠. 한국, 미국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다. BBC가 한국을 메인으로 다룬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BBC는 보통 유럽이나 미국 소식이 아니면은 메인에 올리지 않는데 말이죠.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외교력을 갖게 됐는가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다. 독자적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BBC 기자의 분석이었죠.
외국 언론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모델 중경욱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내보냈어요. 한국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외교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CNN의 국제문제 전문가 파리드 자카리아의 코멘트였죠. 로이터 통신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원전 기술력, GDP 순위 등을 종합 분석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다뤘거든요.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10경제대국 5위 군사 강국이다. 1960년대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60년 만에 이뤄낸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이다. 세상은 지금 한국의 의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사례가 된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한국에서 배우는 중경국 외교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거였어요. 독일까지 저는 놀랐어요.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외교 전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죠. 프랑스 르몹드지도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21세기 중경국 외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외교를 펼치는 모습은 많은 나라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한국의 이번 행보는 동북아 외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병욱점이다. 경쟁국인 일본조차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동료와 이런 국제 반응들을 정리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역적 이슈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관심사가 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정도. 하지만 그때는 무난한 스포츠였고 이번은 외교와 전략이죠.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아닌 하드 파워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국의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 요구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협상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전혀 달랐어요. 이건 하나의 협정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그 첫 발을 내디뎌왔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지는 나라. 한국은 정말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BBC에서 또 다른 특집이 나왔어요. 한강의 기적에서 외교 기적까지라는 제목이었죠. 1960년대의 한강의 기적은 경제였다. 하지만 2020년대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외교와 전략의 기적이다. BBC 기자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한강의 기적은 경제였고 이제는 전략입니다. 그 기사에는 흥미로운 통계도 나와 있었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58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05,000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였죠. 무려 220배 성장한 셈이었어요. 한 세대 만에 이뤄낸 변화치고는 기적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외교에서도 같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새삼깨 달았거든요. CN에 대해서는 더욱 놀라운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이번 협상에 성공할 경우 다른 중경국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한국이 길을 열면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따라갈 것이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흐름의 변화,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국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였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보여줬거든요. 그날 오후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한국 사례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저도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이건 단지 한국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세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21세기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행동할 겁니다.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였죠. 하버드 대학의 조세프 나이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어요. 한국은 중경국이 어떻게 스마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저는 이런 평가들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제가 30년간 지켜본 한국이 드디어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새로운 외교 강국의 탄생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자신만의 논리를 가진 강국이 되었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했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내일 있을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계의 인정.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진짜 원했던 거였을지도 몰라요. 한때 보호받아야 할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강국으로 성장한 모습,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새로운 중견국 외교의 모델로 평가하는 현실까지. 한국은 정말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강국이 되었죠. 오늘 한국의 숨겨진 실력과 세계적 위상,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